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오늘 강의는 2024년 대비 건축계획 테마특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를 들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이 기본서 강의와 목차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총 9주 과정입니다. 총 9주 과정인데 1주부터 9주까지 동일한 목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무엇을 이론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기본서 공부하셨죠? 그리고 테마는 동일한 이론의 목차와 동일하게 9주 강의예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9주다 그러니까 테마도 9주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이론과 동일한 문제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순서는 기본서와 동일하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별 학습이죠. 주차별 어떤 학습을 할까요? 라고 하면 테마 이론이 있어요. 테마 이론은 요점 강의예요. 우리가 이론일 때는 이론 중심이었죠. 그러면 테마 특강은 우리가 이론은 가볍게 요점 중심, 요점, 가장 핵심적인 요점하고 문제풀이기 때문에 요점이 한 10%에서 15% 정도 할 거고요. 문제풀이가 90% 정도니까 문제풀이 중심의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별 몇 문제 정도를 다룰까요? 80문제입니다. 한 주에 약 80문제, 물론 약간 더 많거나 더 짧을 수는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하지만 약 80문제 다룰 거고요. 전체 문제는 한 720문제 전후로 해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를 보면 뭐 700에서 800문제 그 사이니까 약이요, 약. 이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흐름이죠. 전체 흐름에 기본서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이 테마 강의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왜냐면 이론 시간에는 이론만 들으셨잖아요. 그럼 테마 특 강의 때는 아주 압축된 이론과 함께 예상 문제, 예상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마 특강 강좌, 요번 강좌죠. 요번 강좌가 지나게 되면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가 지난 해까지는 3조 완성이었는데 요번에 4조 완성을 했어요. 왜? 맨날 물어봐요. 모의고사 3조 완성이 뭐고 뒤에 3조 완성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답변하기 너무 귀찮아. 솔직히. 그리고 또 학생들이 뭐냐면 그 3조 완성하니까 4조가 아니잖아. 애매한 거라 생각해서 차라리 그냥 4조 완성을 해서 그냥 한 번에 모의고사 끝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8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세요. 기본서 한 9주니까 2개월 걸리죠. 자, 테마 특강 한 9주니까 2개월 걸리죠. 모의고사 한 1개월 걸리죠. 그럼 몇 개월이 돼요? 5개월이잖아요. 5개월 정도에 딱 끝날 수 있도록 제가 교육 강좌를 잡은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모든 강의가 다 끝난 상태다 그러면 뭐 두세 달 안에도 가능하죠. 여러분 학교 수기 보시면 뭐 짧은 기간 동안 3개월만 가지고도 합격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공부하는 양이나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쭉 수업을 듣는 분이 한 5개월 정도 안에 수업 끝내고 나머지 한 1개월 정도는 자율 학습할 수도 있고요. 기출문제풀이가 있어요. 이 기출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아무 때도 들어도 관계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본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능 쭉 보고 기출문제는 맨 마지막에 그래 내가 지금까지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뭐 우리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보다 약간 변별력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는 과정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키마카 문제에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순서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쭉 진행했다가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 특강은 필수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기본서와 이론이 쫙 매칭이 돼 있어요. 매칭이 됐기 때문에 이 매칭된 기준을 잘 학습하는 게 여러분 변별력을 높일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키마카에 보면 자료실 게시판이 있어요. 이 자료실 게시판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수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일정 기간에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6개월 정도 우리가 듣는 경우도 있고 3개월 만에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정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때에 따라. 이 정오에 대한 부분에 게시판이 바로 자료실이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강좌가 끝난 것도 항상 자료실 보면 업데이트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 퀴에는 교수와의 학습질입니다.
교소 학습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 통화를 하시면 연락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전화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 연락처 제가 남겨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수업 끝내고 합격하시면 또 면접 준비하시잖아요. 이 면접 준비할 때 제가 일부 학생들은 통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개인 상담을 또 해드리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습 질의도 가능하고 자, 신도신론이라고 나와요. 신도신론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에버너즈 하워드 경,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레츠로스나 웰빙 같은 신도시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근린주의론이다. 누구 얘기할까요? 크리어스, 어서, 페리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400m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도시 단계별 생활권 2만 명의 자급자족이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 페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페더. 그 다음에 아담스의 주거지 설계, 상업과 공민간 이렇게 나와요. 사실 공민간이라는 용어 잘 안 쓰죠. 마을회관인데,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도 그냥 공민간으로 써요. 왜? 맨날 과거의 교과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스의 중요한 포인트는 상업민 공민간이 중심시설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루이스 현대도시 계획 하면 어린이 통학거리가 좀 길어요. 한 1km 전후 정도 할 것이고요. 르꼬르비제의 보화장 계획이라고 하는 인구 300만을 위한 대도시 계획이에요. 대도시 계획. 자, 그 다음에 7번째, 크론스탄과 헨리 라이트의 레디온 시스템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는 슈퍼블럭이라고 하는 큰 블럭, 그 다음에 쿨레상, 막힌 골목길 얘기하는 거고요. 10에서 20헥타르 정도의 한 개 블럭을 계획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케빈 렌치 5가지 이미지, 5가지 이미지 어떨까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동네에 가장 랜드마크적인, 그쵸? 건축물이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이 패스가 있을 거고요. 패스와 패스가 만나면 활동의 결정점인 노드가 나올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시의 경계를 이루는,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답은 4번이고요. 2번 문제, 소집교회 방식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설비가 적고, 2번, 상소 공간 압력 변화와 무관하게 급사 일정하다. 그렇진 않죠. 뭐에 영향을 받아요? 상소 공간의 수압 영향을 받는다. 그쵸? 당연하겠죠. 이렇게 보셔야죠. 자, 우리가 틀려 쓴 거죠. 3번, 4번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급수방식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끼리 묶인 곳인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습니다. 자, 기억. 펌프 직수용 방식 중 대수 제어 방식. 우리가 이제 펌프 제어하는 방식에 잠깐 보완 설명드리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불속 펌프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 대수 제어는 뭐냐?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펌프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 유량을 하나에 1이라고 칠게요. 1만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만 작동하면 되고요. 자, 펌프의 유량이 2가 됐습니다. 그럼 2개를 작동해서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온, 2가 필요하면 온이 되고 얘는 오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량 변화를 뭘 가지고 온오프로 껐다가 켰다가 하는 이런 자동 조절 장치, 온오프 방식이라고 합니다. 껐다 켰다. 그럼 회전수 요 방식이고요. 이 회전수 제어 방식은 뭐냐면 회전수 말 그대로 속도 제어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전 시간에 급수 펌프를 얘기하면서 회전수 B가 변화가 되면 유량 변화와 양정 변화와 축동력 변화가 생긴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제 외부 기둥 같은 경우는 주축 없어요. 주축 없다는 얘기 뭐냐? 베이스 플레이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 시대는. 그러다 나중에 로마로 가선 도릭 오도에도 주축가 생겼죠. 이오닉 오도. 이오닉 오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오도 있죠. 이게 이오닉 오도야, 이오닉 오도. 이오닉 오도의 대표적인 게 에렉테이온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린티안 오도. 너무너무 화려하죠. 너무너무 화려한 그 코린티안 오도는 로마 시대의 판테온 신전의 내부 오도로 채택됐어요. 아주 화려합니다. 이 코린티안 그 꽃잎 장식을 막 화려하게 막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줬던 게 바로 코린티안 오도고요.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 오도가 있고요. 이건 시대는 로마지만 전 제가 대표적인 거니까 설명드린 거고,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 도릭 오도가 단순화된 터스칸 오도가 생겼어요. 이게 단순하죠. 조금 더 단순해요. 조금 더 밋밋하게 단순화가 된 게 터스칸 오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컴포지트 오도는 뭐냐면 이오니 오도와 코린티안 오도 합성했어요. 그럼 여기는 밑에는 이오니 오도가 막 있고요. 우리 코린티안 오도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물결을 빙글빙글 회오리 감싸는 이런 오더가 생겼는데 이걸 컴포지트 오더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오닉, 그래서 우리가 이오닉과 코린티안을 합성한 오더가 컴포지트 오더다라서 로마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시 문제 바로 나온 거죠. 자, 다음 A에서 E까지 형식으로 바르게 된 것이에요. 딱 보니까 뭐 답은 4번이죠. 그쵸?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공부했던 사실은. 자, 그럼 또 우리가 이 로마네스크 건축을 보면 아까 똑같아요. 자, 우리 전실 나르텍스 있고요. 뭐 신랑 있고요. 뭐 측랑 아이리라는 게 있고 트란셉, 트란셉이라 하는 잉랑이 있어요. 잉랑. 뾰족 튀어나온 부분 있죠. 뾰족 튀어나온 부분. 그다음 후단을 앱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이가 생길까? 야, 중정이 없어졌죠. 이 노마네스크 가면은 신도수가 막 증가가 돼. 신도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니까 중정을 삭제한 대신에 이 몸통을 회중석을 길게 만들었어요. 길게 만들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로만 크로스와 같은 이런 평면 형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부는 교차 응용을 이용해서 공간을 도모했고요. 클러스터 피어. 이 클러스터 피어는 다발 기둥이라 해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가 있으면 상부층을 형성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뼈다귀 형태의 어떤 이런 리브가 이렇게 기둥 옆으로 이어지면서 마치 기둥 옆에 다발로 묶인 것처럼 요 평면도를 그려보면 요 기둥 옆에 이렇게 다발로 생긴 이런 리브가 붙으니까 이걸 클러스터 피어라 했고요. 이 버틀레스, 왜냐하면 이 추력이 생기니까 이 버틀레스, 이 벽체 있죠. 이 벽체 한쪽을 이렇게 추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축벽을 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게 이태리의 피사, 암브로지오, 마지올레 성당, 독일의 브론스 대성당. 브론스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건축이에요. 이 독일의 브론스 대성당 가보면 깜짝 놀래요. 왜? 로마네스크 시대에 생겼는데 점차로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일부 고딕 형태까지 나중에 이렇게 증축이 되면서 이렇게 유사해 보이기도 해. 근데 고딕은 아니고 시작은 뭐다? 로마네스크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잘 보시면 제가 설명을 다 했던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럼 로마네스크 건축의 시차가 있어요. 시청사가 있고 이 포스는 시청사가 마치 그 선물 포장이나 우리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이런 형식이죠. 이렇게 뭐 리본이 막 달린다든가 이런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 포스트 모던이죠. 지금 설명한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초기 작품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현대 건축가인데 이 근현대 건축가도 뭐 최근에 등장되고 있잖아요. 7급에서 주로 등장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공부하셔야 돼요. 7급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9급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다. 대표적 유형들은 제가 간단한 스케치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노만 퍼스트라고 하는 그 작가, 그죠? 홍콩 상하이 은행 하이테크적 건축이잖아요. 홍콩 상하이 뱅크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하나 딱 올려놨죠.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 뭐 베를린 국회의사당의 도움이라든가, 뭐 세인트 메리 악스, 뭐 이런 사람, 런던 시청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하이테크한 건축을 많이 디자인한 건축가죠. 그 다음에 리차드 로저스와 렌조피안의 pompidu 센터, 그렇죠? 이 pompidu 센터라는 게 우리가 마치 철골 구조물을 이렇게 성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뒷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장성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pompidu 센터. 그다음 석가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리와 도리 사이 연결하는 요걸 오미량이라고 해서 얘기했고요. 수석사 대웅전 옆에서 이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기둥. 응? 기둥. 외진주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D 같은 경우 아까 이게 평주에 맞춘다고 했었잖아요. 이 퇴보라고 하는 거. 응? 그 다음에 E 같은 게 이렇게 초각형이라고 하죠. 얘를 보아지라 하는 거고요. F는 내진주에 속하니까 고주. 그래서 우리가 요거 퇴보. 그래서 우리가 기둥과 기둥 사이가 높낮이 차이가 날 때 그 평주에 맞춰서 직각으로 딱 배치하면 평주 높이에 맞춰지는 요거를 퇴보를 한다는 거. 다시 이제 가운데 들어가서 계기식에서 그 공사를 여는 겁니다. 못한 공사는 도편수라고 하는 우리 목공사의 어떤 대표적인 책임자를 편수를 하잖아. 부편수가 주관하고, 그 다음에 평주는 우리 외진주에 있고, 고주는 내진주에 있고, 활주는 춘녀 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우리 활주라 그래요. 활주. 동자주다 그러면 동자주는 일고조 5량이나 7량집 같은 데 가면은 대들보나 중보 위에 올라가는 짧은 기둥, 응? 동자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면 이렇게 짧은 기둥을 받쳐주는 이런 걸 다 동자주로 하고요. 동바리는 마루 밑을 받치는 거, 응? 마루 밑에 이제 이렇게 받쳐주는 이러한
이러한 돌들이 있는데 보조기둥들이 있는데 이걸 동발이라고 그래요. 아, 짧은 보조기둥은 동발이 마루 밑을 받치는 거야. 그래서 이 동발이 같은 경우는 화려하게는 그 마감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마루 밑에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은폐가 됐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곱게 마감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다음 한 건축의 기둥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걸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단면연산을 볼 때 둥근 곳은 원주, 사각형은 방주, 격이 높은 곳은 원주가 된다. 맞는 얘기죠. 덤벙주초 이렇게 생겼죠. 막설주초죠. 기둥을 올 때는 주초를 가공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공해? 나무를 가공하죠. 주초가 아니라 기둥 목재를 가공하는 거고요. 평지는 같은 높이 기둥률을 말하며 평주는 보통 외진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서리 기둥 우주는 우리가 건물의 중앙이 아니라 어디?